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2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존엄 지킴이 센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사무실에 나와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받고 피해자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 전만 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치매라는 거짓말까지 들으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뻔한 비참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와요. 35년간 교단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에게 정직과 인의를 가르쳤는데 정작 제 며느리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거든요. 그것도 노인복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낮에는 기자들 앞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연설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그 모든 것이 바뀐 건 바로 이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정신병원에 넣고 나면 집도 우리 거고 재산도 다 우리 거잖아. 선거 자금도 넉넉해지고 완벽해. 네, 맞습니다. 제 며느리 박서영이 선거 캠프 사람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정직과 정의였는데 정작 제 가족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가르쳤는데 내 며느리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서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도연이가 데려온 그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영이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의료진을 섭외하고 심지어 입원할 정신병원까지 미리 알아봐 뒀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한 해에 5천 건이 넘게 신고된다고 해요. 그것도 신고된 것만요. 신고되지 않은 건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들어 이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훔치거나 폭력을 쓰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악용해서 어르신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치매 진단을 조작하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고 심지어 어르신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까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했어요. 서영이가 아무리 정치에 욕심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놓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서영이가 제 일상을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어머님 열쇠 어디 두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거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슬슬 말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깜빡하세요. 어제는 가스불 끄는 걸 잊으셨어요. 약 드시는 것도 자꾸 까먹으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인숙 씨 요즘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걱정하시던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서영이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평판을 깎아내리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더 교묘한 건 제 일상 패턴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좀 쉬셔도 되는데 어머님 동네 모임은 그만 나가시는 게 어때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 결과 저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됐고 바깥 활동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줄어들죠. 그럼 어머님이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라고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묘해도 거짓은 거짓이에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증명을 해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의 배신을 딛고 일어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용기를요. 추락과 수치의 바닥 마이너스 9천자.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저는 1955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특히 국어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딸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꼭 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인수가 너는 글 읽는 눈이 있어.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결국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진학했고 1978년부터 2013년까지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직 생활은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문법과 문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성과 도덕도 함께 가르쳤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건 정직하게 살자, 서로 존중하자, 약한 사람을 도와주자였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저 자신에게도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1985년에 남편 김영수와 결혼했어요. 남편도 교사였는데 수학을 가르쳤어요. 서로 교육자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좋은 부부였어요. 1987년에 도연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과 저는 모두 교사였지만 집안일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눴어요. 아침에는 남편이 도연이를 챙기고 저녁에는 제가 챙기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010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당시 겨우 55세였는데 너무 이르지 않나 싶었어요. 그 6개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어요. 주말에는 거의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다행히 도연이가 대학생이어서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제게는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2011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확히 7개월을 버텨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수가 혼자 힘들지 마. 도연이랑 잘 살아라고 말하며 저를 걱정해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도연이가 있었고 아직 2년이나 남은 교직 생활이 있었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저는 다시 교단에 섰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선생님은 괜찮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는 게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힘이야 라고 답했어요. 그 무렵 도연이가 서영이를 소개해 줬어요. 2008년에 만났으니까 남편이 아프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던 거죠. 서영이는 정치학과를 나와서 시의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도연이를 정말 잘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연이에게서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35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다면서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치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만났다 싶었어요. 2012년에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였는데 도연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서영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2013년에 저는 정년퇴직을 했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는 날 제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3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영이와 도연이를 더 많이 도와주게 됐어요. 서영이가 시의회 보좌관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집안일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2014년에 라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느꼈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라희를 돌보는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밤중에 우는 라희를 달래주고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마치 도연이를 키울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서영이도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라희가 자라면서 저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밤에도 제 방에서 자려고 하고 서영이가 라희가 어머님을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할 정도였어요. 저도 라희가 정말 예뻤어요. 제가 못 가진 딸 같기도 하고 늦둥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2018년쯤부터 서영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치에 대한 욕심이 커진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직접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시의원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게 나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점점 서영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정치 얘기만 하고 라희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치 모임에 나가는 걸 우선시하고 어머님, 라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과도해지는 것 같았어요. 라희가 엄마는 왜 맨날 안 집에 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서영이한테 라희가 엄마를 찾는다고 말해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라희 교육을 제가 전담하게 됐어요. 학교 준비물 챙기기, 숙제 도와주기, 학부모 상담 참석하기까지. 서영이는 어머님이 교사 출신이시니까 라희 교육은 어머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손녀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서영이의 정치 활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머님, 선거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씩 몇 번 도와줬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선거사무소 보증금이 필요해요. 홍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유세차 대여비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제 퇴직금과 적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2022년부터 서영이가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머님, 어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어머님, 약은 제 시간에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거구나 싶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더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동네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인숙 씨 요즘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걱정하시던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서영이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23년 3월 어느 날 저녁 서영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어머님이 요즘 치매 기운이 보여서 걱정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치매? 제가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거죠? 네, 정신과 진료 기록만 있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재산 관리도 제가 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서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선거 자금이 부족한데 시어머님 재산이면 충분하죠. 집값만 해도 15억인데 전세 보증금 받으면 당장 10억은 확보되고요.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님 정신병원에 넣고 나면 집도 우리 거고 재산도 다 우리 거잖아. 선거 자금도 넉넉해지고 완벽해.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새까맣게 변했다가 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정직과 정의였는데 정작 제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더 속상한 건 도연이도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서영이가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연이도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동의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영이를 잘못됐나? 도연이한테 실망을 줬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서영이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라이를 대신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는데 며칠 후부터 서영이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라이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도연이도 서영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서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엄마, 정말 병원에 한번 다녀오세요. 요즘 치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가장 속상한 건 라이까지 서영이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하던데요. 할머니,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년을 제 손으로 키운 손녀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님이 깜빡하시는 것 같다.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평소에 즐겨 읽던 책을 읽고 있으면 어머님, 같은 책을 계속 읽고 계시네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라고 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35년간 교단에서 존경받던 선생님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첫 번째 발견과 의심 확산 마이너스 트랜지션 3천자. 하지만 저는 35년간 교사로 일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고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봤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기억력도 또래보다 좋은 편이고 판단력도 정상이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스스로 인지능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를 찾아서 해봤는데 모든 항목에서 정상 범위였어요. 심지어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었던 영향인지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이 또래보다 뛰어났어요. 그때부터 서영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이가 제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어머님, 약 챙겨드리려고 왔어요라고 하면서 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은 화장실 약장에 있는데 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제가 아끼는 졸업 앨범들의 위치가 자꾸 바뀌어 있다는 거였어요. 35년간 교직 생활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인데 저는 항상 책장 맨 위쪽에 순서대로 정리해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앨범들 사이에는 제 도장과 통장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서영이가 제 도장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앨범을 다른 곳에 숨겨뒀더니 서영이가 어머님, 졸업 앨범 어디 두셨어요? 라이가 할머니 젊으실 때 사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데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서영이가 제 일정을 자꾸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내일 어디 가세요? 어머님, 언제 돌아오세요? 어머님, 누구랑 만나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거구나 싶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도연이와 서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분명히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더구나 서영이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옛 동료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인수가 내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더라. 요즘 내가 많이 안 좋다면서? 뭐가 안 좋다고? 치매 기운이 있다면서. 정말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서영이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어머님이 예전부터 그런 기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미리 포석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단순히 하루아침에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놓고 저 스스로도 의심하게 만들고 가족들도 동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후견인을 신청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서영이의 정치적 야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서영이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제 재산에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저를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서영이의 정치 활동이 본격화된 시기와 제가 치매 의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2022년 말부터 서영이가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2023년 초부터 저에 대한 감시와 의심이 시작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서영이가 내세운 공약을 보니까 더욱 기가 막혔어요. 노인복지 확대, 어르신 인권 보호, 노인 학대 방지가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낮에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자들 앞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연설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서영이가 내세운 공약을 보니까 더욱 기가 막혔어요. 노인복지 확대, 어르신 인권 보호, 노인 학대 방지가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낮에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자들 앞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연설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였어요. 노인 학대이고 재산 침탈이고 허위 진단 조작이었어요. 더구나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서영이 편에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서영이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나는 정상이다라고 주장해도 치매 환자는 자신이 치매라는 걸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평생의 재산은 서영이의 선거 자금으로 사라지고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저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걸.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라는 걸.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옛 제자인 최재민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재민이는 15년 전 제가 고3 담임을 맡았던 아이인데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관에 재민이가 서 있는 걸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재민아 어떻게 왔어? 들어와. 선생님, 사실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과 관련된 일로 상담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무슨 상담? 재민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며느리분이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치매 어르신의 후견인 선임과 재산 관리에 대한 상담이었는데 상담 내용을 듣고 보니 선생님 이야기 같아서 걱정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영이가 이미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민아, 정확히 어떤 상담을 했어?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대한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상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이상했어요. 재민이는 서영이가 상담할 때 했던 말들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시어머님이 요즘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 혹시 후견인을 신청해서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정신과 진단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후견인이 되면 부동산 처분도 가능한가? 선생님,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후견인 제도에 의해 재산 관리권을 모두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당할 수 있고요. 재민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재민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선생님, 우선 선생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서영이 씨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재민이는 그날 바로 계획을 세워줬어요. 첫째,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종합검진을 받아서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것. 둘째,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서영이의 움직임을 추적할 것. 셋째, 서영이의 진짜 계획을 폭로할 증거를 수집할 것. 선생님, 그런데 이 모든 걸 비밀리에 해야 해요. 서영이 씨가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알겠어, 재민아. 그런데 너 괜찮겠니? 혹시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아니야? 선생님, 제가 누구 때문에 변호사가 됐는지 잊으셨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재민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15년 전에 재민이는 정말 문제아였거든요. 성적도 안 좋고 가정환경도 어려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민이를 계속 격려하고 도와줬어요. 재민아,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 결과 재민이는 기적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사법고시까지 통과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재민이가 위기에 처한 저를 도우러 온 거예요. 35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재민이가 소개해준 신철호라는 사립탐정을 만났어요. 철호 씨는 50대 중반의 듬직한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부인,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아요. 노인분들 재산 노리는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작년에만 제가 처리한 사건이 20건이 넘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죠. 철호 씨는 이런 사건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단계는 노인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바깥 활동을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차단하고. 두 번째 단계는 치매 의심을 주변에 퍼뜨리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가족들을 설득해서 동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고 다섯 번째 단계는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다음 후견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재산을 처분하고 노인분을 시설에 보내는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서영이가 했던 행동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부인, 일단 부인께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공식 증명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분의 진짜 계획을 폭로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저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우선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잡고 정신건강종합검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비밀리에 해야 했어요. 서영이가 알면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랑 쇼핑하러 간다고 하고 병원에 갔어요. 검진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 모두 또래보다 매우 우수하세요. 특히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라고 했어요. 혹시 치매 같은 증상은 전혀 없으신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나이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그 결과서를 받아들고 정말 후련했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받은 거니까요. 이제 서영이가 뭐라고 해도 저는 병원에서 정상 판정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철호 씨는 서영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부인, 며느리분이 요즘 선거사무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데 자금 조달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후원금이 생각보다 적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서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선거에 나가려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 서영이 개인 자산으로는 1억 원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재산 15억 원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철호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부인, 며느리분이 이미 병원과 접촉했어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더라고요. 무슨 상담을? 시어머님의 치매 진단과 관련된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부인을 데려가지 않았으면서 미리 진단 결과를 예상하고 상담한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서영이가 저를 데려가서 검사받게 하기 전에 이미 의사와 짜고 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결과가 나올지 미리 정해놓고 저를 데려갈 계획이었던 거죠. 더 문제는 그 의사가 후견인 신청 전문가라는 거예요. 노인 환자들을 치매로 진단해주고 가족들이 후견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사가 있다고요? 네,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진료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서영이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단순히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서영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호 씨와 함께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부인 며느리분의 대화를 녹음해 봐야겠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녹음을 하죠? 제가 소형 녹음기를 드릴게요. 며느리분이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며칠 동안 서영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서영이가 선거 캠프 간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님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다음 주에 병원에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의사 선생님과는 이미 얘기가 끝났고요. 진단 결과는? 당연히 치매 진단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후견인 신청하고요. 재산 처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후견인 승인 나면 바로 가능해요. 집 전세 놓으면 10억은 바로 확보되고 예금까지 합치면 15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선거 자금은 문제 없겠네요. 네, 시어머님 덕분에 이번 선거는 확실해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 귀로 직접 들으니까 더욱 생생했고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영이가 정말로 저를 이용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님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후견인 되고 나면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시골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아무도 모르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치매 환자니까 뭘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시골 요양원에 있으면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요. 이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서영이가 저를 단순히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격리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시골 요양원에 보내서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하고 제가 뭘 말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녹음을 재민이에게 들려줬더니 재민이도 경악했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재산 침탈이 아니라 납치나 감금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더구나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공직선거법?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재민이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민했어요. 조용히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 서영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어르신들을 괴롭힐 거였어요. 재민아,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어. 나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해. 선생님, 그럼 기자회견을 열까요? 응, 그래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가족들과 먼저 얘기해야겠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서영이가 다음 주에 저를 병원에 데려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가짜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제가 뭘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재민아, 3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겠어. 선생님,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아니야, 늦으면 안 돼. 서영이가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저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어요. 우선 라이를 설득해야 했어요. 손녀까지 서영이 편에 서 있으면 저로서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라희야, 할머니랑 중요한 얘기 좀 하자. 할머니, 무슨 얘기요? 너는 정말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그게 엄마가 할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고. 라희야, 할머니가 19년 동안 너를 키웠잖아. 할머니가 정상인지 이상한지 너가 제일 잘 알지 않니? 라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전혀 이상하지 않으신데 엄마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왜 엄마 편을 들었어? 엄마가 무서웠어요. 할머니 편을 들면 화낼 것 같아서. 저는 라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서영이의 진짜 계획과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라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녹음을 들려주니까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응, 그래. 엄마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했어.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라희가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라희야, 이제 할머니 편에 서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라희가 다시 제 편이 되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19년 동안 키운 정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도연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끝까지 서영이 편에 서면 제가 계획한 모든 게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도연아, 엄마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도연이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도연이에게도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서영이가 녹음한 대화, 병원과의 상담 내역, 후견인 신청 계획까지. 도연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 서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도연아, 이게 오해야? 내 아내 목소리로 녹음된 건데? 녹음을 들려주니까 도연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정말 서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응, 그래. 그것도 시골 요양원에 보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려고 했어. 도연이는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서영이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도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서영이와 대화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를 말렸어요. 도연아, 서영이와 대화하면 안 돼. 그럼 서영이가 눈치채고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가 직접 처리할 거야. 너는 그냥 지켜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가족들도 제 편이 되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법적 대응도 준비되었어요. 이제 서영이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영이가 갑자기 계획을 앞당긴 거예요. 어머님,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계획을 24시간 안에 실행해야 했어요. 정말 촉박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35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결단력으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서영이가 어머님, 오늘 정신과에 모시고 가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서영아, 그 전에 얘기할 게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지난 몇 주간 준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얘기요? 병원 가기 전에 빨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서영아, 앉아. 오늘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주마.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던지 서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도연, 서영, 라희까지.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차례대로 놓았어요. 병원 검진 결과, 녹음기, 각종 서류들. 마치 수업 시간에 교재를 펼쳐놓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35년 동안 교단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지? 정직과 정의요, 할머니. 라희가 대답했어요. 맞아. 정직과 정의. 그런데 오늘 할머니가 발견한 건 우리 집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서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서영아, 이게 뭔지 아니?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들어 올렸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정신건강검진 결과였어요. 내가 언제 이 검사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3주 전에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야. 또래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했어. 도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 언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려고 할 때 미리 받아놨지. 혹시나 해서 말이야. 서영이가 어머님, 그럼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희가 오해한 건가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였어요. 서영아, 오해라고? 이것도 오해야?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서영이가 병원과 상담한 내역이었어요. 너 이미 정신과 의사와 상담했지? 내가 아직 검사도 받기 전에 말이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정해놓고 상담한 거지. 이번에는 도연이가 화를 냈어요. 서영아, 이게 뭐야? 엄마가 검사 받기 전에 미리 의사와 상담했다고? 여보, 그게 아니야. 그냥 준비차 알아본 거야. 준비? 뭘 준비한다고? 저는 세 번째 증거를 내놨어요.
가장 결정적인 녹음이었어요. 서영아, 이것도 들어봐. 녹음기를 틀자 서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님 정신병원에 넣고 나면 집도 우리 거고 재산도 다 우리 거잖아. 선거 자금도 넉넉해지고 완벽해. 그 순간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라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예요? 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서영아, 이것도 들어봐. 두 번째 녹음을 틀었어요. 서영이가 선거 캠프 사람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시어머님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후견인 되고 나면 시골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치매 환자니까 뭘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때 도연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서영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뭐가 오해야? 내 목소리로 녹음된 건데. 라이도 울면서 엄마, 할머니를 정말 그런 곳에 보내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19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라고 소리쳤어요. 서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영아,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저는 선거에 너무 급해서 어머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용? 이게 이용이야? 이건 범죄야, 범죄. 저는 여기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서영아, 너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지? 이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희들이 이런 수법으로 다른 어르신들도 괴롭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재민이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서영이가 속한 정치 그룹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속인 사례들이었어요. 이거 봐. 작년에만 5건이야. 모두 똑같은 수법이지? 서영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서영아, 이건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그리고 너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서영아, 이 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어머님, 제발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야. 너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되거든. 어머님,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발 조용히 해결해요. 조용히? 서영아, 너 혼자 조용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다음 날 저는 재민이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노인복지 공약을 내세운 시의원 후보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될 만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김인숙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인숙 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제 며느리 박서영은 노인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인 저는 치매로 조작해서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녹음 파일, 병원 상담 내역, 후견인 신청 계획서까지. 녹음이 재생되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정신병원에 넣고 나면 집도 우리 거고 재산도 다 우리 거잖아라는 서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김인숙 씨,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영이가 어떻게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는지, 어떻게 치매 의심을 퍼뜨렸는지,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저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재민이가 조사한 다른 사례들도 공개했어요.
작년에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10명이 넘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놀라워했어요. 10명이요? 그럼 이게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박서영 씨도 속해 있다는 건가요? 네, 박서영은 그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답에 기자회견장이 또 한 번 술렁거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여러 언론사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TV 뉴스, 신문,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톱기사로 나갔어요. 노인복지 공약 내세운 시의원 후보 시어머니 재산 가로채려 해 치매 거짓 진단으로 후견인 되려던 며느리. 조직적 노인 학대 실태 충격.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할머니 너무 대단하다.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노인복지 공약 내세우고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뻔뻔한 정치인이네. 할머니 응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가족 내부 문제를 왜 공개하느냐,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였어요. 더 중요한 건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며느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이 갑자기 치매 검사 받으라고 재산을 노리는 것 같은데 하루에만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재민이가 선생님 이거 정말 큰 사회 문제네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계시네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서영이는 기자회견 다음 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시어머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님을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녹음된 대화도 편집된 것이고 문맥이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고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려다가 더 큰 구멍이 났어요. 그럼 후견인 신청 계획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가 추궁했어요. 그건 시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 재산을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하셨나요? 서영이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결국 서영이는 그날 오후 시의원 선거에서 사퇴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재민아,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하자.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걸고 국정감사도 요청하자.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야 해. 재민이가 선생님, 그럼 정말 큰 싸움이 될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했어요. 재민아, 나는 35년간 교사였어. 잘못된 건 끝까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배웠어. 며칠 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서영이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박서영 씨 등 조직적 노인 학대 혐의로 수사 착수. 전국적 노인 재산 침탈 조직 실태 조사 언론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저는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김인숙 씨 처음 며느리의 계획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정직과 정의를 가르쳤는데 정작 제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김인숙 씨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200건이 넘는 유사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서영이가 속한 조직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속여서 총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 범죄입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후견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착취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나요? 치매 진단 조작, 가짜 가족 동의, 허위 후견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들은 노인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인들을 학대했어요.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후견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참고인으로 증언했어요. 김인숙 씨, 이런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위원이 물었어요. 첫째, 후견인 신청 시 복수의 의료진 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처분 시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나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김인숙 씨의 용기 있는 고발로 이런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후견인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희도 김인숙 선생님처럼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혼자서는 무서웠는데 이제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매일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 저는 전국 노인 학대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어요.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선생님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첫 번째 모임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저희 며느리도 똑같이 치매라고 몰아갔어요.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 하면서 통장을 가져갔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김인숙 선생님,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전국 순회 강연이 시작됐어요.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치매 의심을 받으면 반드시 복수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 정신을 차렸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재산 다 뺏길 뻔했어요. 선생님 강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언론에서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인권 운동가 김인숙, 용기 있는 고발로 사회를 바꾼 할머니, 여러 상도 받았어요. 시민단체에서 주는 용기상, 언론사에서 주는 정의상, 정부에서 주는 사회공헌상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운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후견인 제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국에 노인 학대 신고센터가 설치됐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였어요. 김인숙 효과라고 언론에서 부를 정도였어요. 노인 학대 신고가 10배 이상 늘었고 관련 법안도 여러 개 발의됐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르신 존엄 지킴이 재단 설립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어르신들과 200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100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울 코엑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이분들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3년 전 한 할머니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념식 사회자가 말했어요. 김인숙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발로 우리 사회는 노인 인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변화의 증인이십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3년 전 저는 그냥 억울한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을 뻔한 비참한 할머니였어요. 치매로 조작당해서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던 늙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냈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3년 동안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보세요. 전국 25개 지역에 상담센터가 설치됐고 1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법이 제정됐고 후견인 제도가 전면 개편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 절망에 빠져 있던 할머니들이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73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꿈을 꾸는 것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용한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산에서 오신 85세 할머니는 선생님 덕분에 아들이 저를 다시 존중하게 됐어요 라고 하셨고, 대구에서 오신 할아버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용기 내서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했더니 모든 게 해결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20대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용기를 본받아서 저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또 다른 30대 직장인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드신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라고 했어요.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도연, 라희, 재민이 그리고 놀랍게도 서영이까지.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서영이는 작년에 출소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희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인생의 진짜 목표를 찾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라이가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변화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스승님이세요. 재민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재민아, 너도 고생 많았어. 너 없었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했겠니? 그때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평생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영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3년 동안 지켜봤어.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3년 전 가족을 파괴했던 사건이 이제는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정말 파란만장했구나 싶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희망에 이르기까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 방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봤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 사진들, 라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최근 3년간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들.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가족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서 저를 가장 크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적어놨던 그 그림. 그때는 단순히 예쁜 손녀의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예언 같기도 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을 때부터 쭉 써온 일기였는데 최근 3년간은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오늘로 재단 설립 3주년이 됐다. 3년 전 서영이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교실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전국의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시기인 것 같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전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봤더니 문자 메시지가 100개 넘게 와 있었어요. 전국에서 보내온 감사 인사와 격려 메시지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고 있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73세가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니. 다음 주에는 해외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본, 중국, 대만의 노인 인권 단체에서 제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했거든요. 한국의 김인숙 선생님의 용기가 아시아 전체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재미나 해외 강연들 받아들일까?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서 전해지는 거니까요. 해외 진출까지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겪은 개인적인 사건이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까지 받게 되다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고 제도 개선도 계속 필요했어요. 해외 활동도 좋지만 우리나라 일이 우선이야.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르신 디지털 권리 보호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노인 사기가 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을 악용해서 어르신들을 속이는 사례들이 많아졌어요. 시대가 바뀌면 범죄 수법도 바뀌어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해요. 라이가 말했어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 된 라이는 이제 재계 전문적인 조언까지 해주고 있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세대들도 할머니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대학교에서 할머니 사례를 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정말? 네,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의 시니어라는 주제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경험이 학문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니. 몇 주 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 요청도 들어왔어요. 김인숙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보는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였어요. 특강을 하러 대학교에 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20대 학생들이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용기를 내는 방법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게 용기예요.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6개월 전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서영이가 모범 수감자로 선정되어 1년 일찍 출소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출소 후 첫 번째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서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초라하고 겸손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서영아,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교도소에서 3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님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서영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교만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서영아, 말로는 쉬워. 정말 그럴 마음이 있어? 네, 어머님.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서영이가 말하는 계획을 들어보니 나름 구체적이었어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떤 심리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생히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서영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증언하고 사과한다면 더 큰 교육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서영아, 좋아.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님. 무엇이든 하겠어요. 첫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둘째,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 셋째, 앞으로 평생 이런 일에 헌신해야 해.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영이도 저희 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가해자를 왜 받아들여?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설득했어요. 여러분, 서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의 증언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재발 방지잖아요.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서영이의 첫 번째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4년 전 시어머님을 치매로 조작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심리였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15년 동안 며느리로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서영이가 울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더 놀라운 건 서영이의 증언이 정말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직접 증언하니까 더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심리로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정말 무서워요.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몇 달 후에는 서영이가 전국 순회 강연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저와 함께 무대에 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을 모두 들려주는 거였어요. 이런 강연은 처음 봐요. 정말 교육적이에요. 1년이 지나자 서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정말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어머님, 저는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제 죄를 갚아나가겠어요. 라이도 서영이를 용서했어요. 엄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일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도연이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점 서영이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는 있게 됐어요.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건 지금도 가능해. 지금 저는 74세입니다. 4년 전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개인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런 욕심들이 사라졌어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이런 일에 정말 도움이 돼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를 바꾸는 방법. 모든 게 교실에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 언제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기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제가 못하게 되면 라이가 이어받을 거고 라이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거예요. 이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봤어요. 일면에 노인 학대 신고 역대 최고치 김인숙 효과로 사회 인식 변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4년 전에는 이런 기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70세든 80세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도 확신해요. 서영이가 저를 배신했을 때는 정말 절망했지만 지금은 서영이도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동료가 됐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될 수 있었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편지가 1000통이 넘게 도착했거든요. 모두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편지는 제주도에서 온 편지였어요. 78세 할머니가 쓰신 건데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선생님 강연을 듣고 용기를 내서 대화했더니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편지는 대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졸업하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고 있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개인적인 아픔이 사회적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정부에서 제안한 노인 인권 교육 의무화 정책에 자문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노인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선생님 한 분의 용기가 국가 정책까지 바꾸고 있어요. 재민이가 감탄했어요. 재민아, 이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야. 정말 그래요. 이 모든 변화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재민이 같은 제자들, 철호 씨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요즘 저는 자서전 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74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책으로 엮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다고 제안해 왔거든요. 할머니 책 제목 정말 좋아요. 74세 새로운 시작.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라이가 말했어요. 라이는 이제 대학 4학년이 되어서 졸업 후 저희 재단에서 정식으로 일할 예정이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라희야, 할머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렴. 세상은 계속 발전해야 하니까. 오늘 오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서영이가 감옥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수감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회개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서영아, 정말 다행이다. 너도 이제 진짜 변했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가족도 사회도 그리고 저 자신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저도 4년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치매로 몰리고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더니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제가 그 증명이에요. 한 사람의 용기가 가족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엄할 권리가 있고 꿈을 꿀 권리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만약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용한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예요. 저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게요. 우리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